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어젯밤 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선대위 주요 보직자들은 오늘 일괄 사퇴를 선언하고 쇄신한 모색에 나섰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제3지대 후보가 정책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란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의당의 위기는 거대 양당의 경쟁만 부각되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데요. 언제쯤이면 우리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건전한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경제연구원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읽기. 오늘은 막대한 돈이 몰리고 있는 IPO, 기업 공개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어제 문자 주제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좀 아쉬운 마음에 오늘도 2022년 새해 청취자분들이 듣고 싶은 뉴스는 무엇인지 문자를 한번 다시 받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대선 전국이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이런 뉴스들이 좀 가득한 상황에서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손꼽아 기다리는 기쁜 소식 혹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꼭 듣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무엇인지 문자 주십시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모든 분야 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10분 추첨해서 커피와 도너츠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속보 듣고 놀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젯밤 일정을 모두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당과도 연락을 끊으면서 정의당이 오늘 혼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이후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신원직 사무총장 등 당직 팬부를 소집해서 내부 논의를 마치고 오전 11시 40분께 선대위 주요 보직자들의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선대위 해체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다만 심 후보와는 계속 오늘 종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뚜렷한 해결책, 수습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심 후보는 휴대전화도 꺼둔 채 이 고양시 자택 인근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심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는 심 후보는 아침에 일찍 집에서 나갔고 본인이 잘 정리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만 밝혔다고 합니다. 치과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심 후보가 왜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내부 사정이 정확하게 취재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네. 당 관계자가 밝힌 얘기는 뭐 무슨 후보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슨 그 단일화 등 포함해서 이제 후보 사퇴는 없다. 다만 네. 뭐 손대위 지금까지 해오던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좀 쇄신이나 이런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하는 선거운동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제 나왔던 그 뉴스들 중에는 생각해 보면 네. 그 대선 지지율에서 좀 심 후보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군소 좀 그 군소 후보보다도 좀 낮은 지지율로 나온 것이 상당히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쏟아냈다고요? 뭐 그거는 이제 지난 5일 그 뉴스원 통신사 인터뷰에서 이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후보는 하루 종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공중파나 언론도 다 줄 서 있다 하면서 선거운동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후보 대진표가 확정되고 예비후보 등록도 했다면 방송이나 언론이 공공성을 고려해서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양당 후보에게만 마이크가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이거는 뭐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이후부터 늘 계속해서 하던 말이고 네. 결국 뭐 어떤 이런 언론의 뭐 그 공정한 보도라든지 뭐 공정한 기회 부여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자체적으로 지지율 침체 국면을 좀 돌파할 수 있느냐 아마 이게 고민의 중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선거운동 방향은 어떻게 또 다시 수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숙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할 것 같은데 하는데 정의당 선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요 보직자들이 다 사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 사무총장 등 포함해서 그리고 여영국 대표도 이 선대위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는 지금 주요 당직자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사퇴를 결의를 한 거고요. 예.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대위원들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이제 이동영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 사퇴나 아니면은 범진보 단일화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네. 뭐 범진보단이라 같은 얘기는 앞서 이제 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녹색당 그다음에 뭐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지금 진보당 등등 뭐 한 5개 정도 이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단일화 논의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 그거는 불발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대선은 각자 치르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상태고 정의당 관계자도 어제 이후 뭐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뭐 후보 사퇴나 단일화와 지금 상황은 무관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또 좀 지켜보기로 하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심상정 후보가 언론 보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표했다고 하던데 뭐 사실은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정당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네, 물론 사실인데, 네. 근데 이제 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20년 동안 이제 그런 뭐랄까요, 뭐 푸대접이라면 푸대접이랄까 그렇죠. 이런 불리한 조건을 계속 딛고 싸워온 베테랑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뭐 그게 원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언론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 맞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뉴스로 가보죠.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 대남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 이 부검 결과가 오늘 나왔다. 1차 부검 결과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살 또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경찰의 1차 소견입니다. 네. 서울경찰청이 오늘 그 양천경찰서에서 이 국가수 그 구두 소견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이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가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면서 이 사망자, 그러니까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네. 심장이 보통 사람의 2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수 부검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인데요. 유족 대리인인 백모 씨는 기자들과 만나서 국가수에서 얘기하는데 유족들이 인정하거나 부정한다고 입장을 밝힐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냥 황망해하고 계신다. 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반면 이 씨가 활동했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라는 단체는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제기에 나섰는데요.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회를 위해 열정과 힘을 불사를 의욕과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또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고용진 수석 대변인 명의 노평을 통해서요. 이 고인의 사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대동맥박림의 파열로 밝혀졌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네. 이 국민의힘은 개인의 죽음과 유가족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정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 선전을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정치의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이것을 바로잡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간접살인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내놨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성 성격의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저기 부검 결과 발표되기 전에 이제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네. 그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연결되는 몸통이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이 특검 수사를 압박하고 이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이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네. 아침에 이제 이 선대본부 그다음에 원내주도부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사망 사건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느냐 이재명 후보 아니냐 하면서 대장동 사건 중심에서 사람 목숨이 계속 희생되는 본질을 알아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 그럼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아마 근데 지금 어쨌든 구성하기로 일단 오늘 오전이지만 결정이 된 거라서 네. 아마 뭐 그냥 그리고 이제 국가수에서 발표한 것도 아직까지는 1차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위원회 구성은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검이 오늘 뭐랄까 이례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 뭐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도 뭐 항의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정치권이 항의 방문하는 거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금 전해드린 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나부 제보자 이모 씨 사망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 소속 20여 명이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해서 이제 그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를 해서 했는데요. 네. 그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검찰청이 입장을 냈는데 정상적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치권의 항의 방문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또 정치권의 신중과 자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좀 이렇게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최근 여야 정치권의 현황 사건 수사 관련 검찰청 항의 방문이 빈번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경청하겠으나 집단적 항의 방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은 항의 방문 와도 거기에 응하거나 뭐 같이 면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정치 바람에 우리 휩쓸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오늘 또 보도 전문 채널 YTN도 항의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제 요거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그다음에 홍석준 의원 등이 오늘 오전에 이 YTN을 방문해서 이제 우장균 사장을 면담한 내용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뭐 YTN의 일부 프로그램, 뭐 뉴스가 있는 저녁이나 돌발 영상 등의 보도가 국민의힘에 너무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내용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 이에 대해 YTN 노조가 반박 성명을 내서 이 지난 11월 이후 두 번째 방문이라면서 언론 길들이기 항의 방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YTN 노조는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인데 제1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언론사를 항의 방문에 겁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그랬으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 내놨을지가 좀 궁금한데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국민의힘은 그 유튜브 채널이자 이제 인터넷 신문인 서울의 소리 측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해서 이것을 악질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 서울의 소리로부터 해당 녹취를 넘겨받아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문화방송 MBC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 김건희 대표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본부 측은 오늘 오전 11시께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신청은 민사합의 21부에서 심리해서 내일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네, 내일 오전 신문기일을 연다고 하는데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로 보이세요?
네, 일단 법원에서는 이 김건희 씨 측, 그 다음에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서 의견을 이제 들은 뒤에 가급적 1인 시일 내에 결론을 낸다. 특히 가처분 인용이나 뭐 그 기각 같은 경우는 당일에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빠르면 내일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뭐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이게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거나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될 경우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아질 것인데요. 다만 이 그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 그러니까 그렇죠. 대화의 일방일 예. 경우에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사처벌 몰래 녹음한 게 그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 네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지금 녹음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형사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통화나 대화의 한 일방이 당사자가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음성권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초상권과 같은 이제 네. 음성을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할 권리를 이제 침해했다. 이제 요것은 이제 과거에 그런 판례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 재판이었고, 아. 요거는 그래서 그 이제 음성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위자료를 한 몇백만 원 지급해라. 요런 판결이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가처분 대상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글쎄요, 지금 근데 원래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재산상에 대해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그러니까 가처분, 방송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금지 가처분, 방영금지 가처분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용된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물론 어떤 그 금전적인 뭐 재산상의 금원 이제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됩니다만 액수가 한 예를 들면 뭐 위자료 몇백만 원이다. 아마 요런 경우는 좀 이렇게 어떤 긴급한 필요성이나 이제 시급성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망은 좀 엇갈릴 수는 있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MBC가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 영상 담당하는 기자라고 해야 되겠죠. 통화 녹취록을 만든 거를 전달받아서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걸 가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간 거고. 근데 그와 별개로 서울의 소리 측은 만약에 그 통화 녹취 내용을 방송사가 공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녹취록을 풀어서 전문을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그 서울의 소리 측이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것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 물론 이런 경우도 근데 사실 어쨌든 그 법원의 결정이 나더라도 단행을 하겠다 사실 이렇게 밝힌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유튜브에다가 한다면 이제 그 만약에 어떤 법원의 결정이 만약에 이제 방영금지 그 인용이 된다면 유튜브에도 이와 비슷하게 좀 그 영상을 이를테면 막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건 일단 법원 결정을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결정할 때 모든 매체에 다 공개하는 거 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 나온다거나 판단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글쎄,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매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이른바 그 피채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채무자라고 해서 그 상대방을 지정해서 이를테면 지금 MBC에다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건 거기 때문에 그 아마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행 법으로는 가능한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MBC를 상대로 한 이 가처분 인용이나 이 기각 결정에 있어서 사실 이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를테면 이 방영 금지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느냐. 거꾸로 봤을 때 만약에 이 방영 금지를 법원이 결정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어차피 공개가 될 것이라면 이 방영 금지라는 처분을 내릴 그 절박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좀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방송을 곧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김건희 씨 허위 이용 논란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민주당의 현안대응 테스크포스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제 내용은 김건희 씨가 2007년도 1학기 수원여대 광고 영상과 겸임교원 임용 당시 이 지원자가
그 김건희 씨 외에도 있었다. 즉 내정이 아니라 면접 등의 공개 경쟁을 거쳐서 선발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원자가 6명, 면접 대상자는 3명이었고 공개 경쟁 결과 김 씨가 최종 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힘 측이 공개 채용이 아닌 교수 추천에 의한 위촉 채용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나왔죠. 네,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원 수석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 추천을 받고 이력서를 냈고 면담을 거쳐 수업을 배정받았을 뿐이다. 여러 지원자와 함께 경쟁하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 부대변인은 수원여대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김 대표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김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돼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서로 간의 사실관계가 좀 다르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에 1대1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네요. 네, 오늘 그 양측의 이 방송 토론 관련 협상단이 그 아주 어려운 합의를 냈는데요. 네. 민주당 선대위 방송 토론 콘텐츠 단장인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역시 방송 토론 관련 실무를 맡은 성일종 의원 등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 실무협상단 협상을 마치고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한다. 그리고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 형식으로 한다. 주제는 국정 전반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한다. 요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추가 토론 진행을 위해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다. 요 내용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3지대 후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선관위 토론은 법정 토론은 이제 뭐 일정 지지율 이상 아니면 국회 그렇죠. 의석을 예. 가진 뭐 정당들은 거의 한 4개까지는 참여, 4당까지는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양자만 참여하는 토론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배제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건데요. 이 국민의당 홍경희 선대위 대변인은 대선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3자 구도를 양자 구도로 바꾸려는 인위적인 정치 거래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지지율이 15%에 육박한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항의를 했고 정의당 관계자 또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역대 대선에서 TV 토론은 방송사나 선관위가 주관해서 규칙을 만들고 다자 토론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양당이 협상을 통해서 TV 토론 방식을 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후보 정책 행보들 좀 살펴보죠. 이재명 후보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층수 제한, 안전진단 등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악화된 이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대한 좀 회유책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자극해서 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그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면서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 공공기업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고도 제한 지역 및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반 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 정비 사업을 통한 저층 고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약속하면서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4월에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올해 4월, 10월 단계적 인상이 예고된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선 후 전면 백지화를 약속을 했는데요.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어제도 저희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2022년 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뉴스 저희가 좀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207님께서 2022년에 미세먼지가 싹 사라졌다는 소식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오전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전화 받았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듣는다 했습니다. 버스 운전하면서 듣기 시작했는데 시사 프로그램 중 최고입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청취자분이 계시군요. 직접 전화 받으시고 김성환의 시사에 외쳐주시는 감사합니다. 6640님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6316님 제가 듣고 싶은 뉴스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은 4개, 동 6개
종합 5위 달성했다. 만세!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1059님, 2022년에는 일본이 한국에 그간의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요. 중국도 우리나라 거 훔쳐다 자기네 것인 것처럼 하는 거 사과하며 동북아 3국이 함께 성장하는 뉴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바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에 듣고 싶은 뉴스 받을 테니까요. 계속 문자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안정된 노년을 위해 필수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현재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33년 뒤인 오는 2055년이면 재원이 고갈돼서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한국연금학회장이시죠.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정말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지 또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 이게 지금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밝힌 거잖아요, 보고서를. 네. 근데 이 어떤 근거로 이런 전망을 했는지 그 근거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들춰보니까 예.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직접 추계를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2020년에 21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 4대 공적연금을 재정 추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 관련 장기 전망은 그 자료를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국회 예산정책처 관련해서. 일단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계산을 통해서 장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2018년 4차 재정 계산입니다. 이제 그게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 추계 결과인데요. 네. 2018년 경과에 따르면 이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제 추계 결과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어떤 경제 변수 차이도 있지만 그 정부가 채택했던 어떤 출산율 과정은 2017년에 통계청 인구 전망을 사용했던 반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 통계청의 특별 인구 추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인구 전망의 차이가 좀 그 기금 소진 시점의 차이를 유발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지금 그 새로 태어나는 인구라든가 아니면 현재 어떤 국민연금을 내야 될 인구를 적게 추계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많게 추계하느냐에 따라서 고갈 시점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근데 한경련 연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떤 추세성 그러니까 2018년 정부 재정 추계는 그 2020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했던 인구 전망보다 좀 낙관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 그러니까 오늘 한경련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 쉽게 표현하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출산율 저하나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환경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제대로 추계를 한다 그러면 소진 시점은 2055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에 국민연금 못 받을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이 됐지만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은 한 국민연금은 지급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주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그건 어떤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의 환경연에서 발표한 것도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이 되니까 1990년생은 그때 딱 연금 받는 나이 65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하나도 없고 돈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연금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계적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극과 극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55년에 만약에 기금이 소진된다 그래도 당장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데 아마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될 것 같고 주더라도 그대로 원래 약속한 만큼은 주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금이 소진되면 못 받는다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지금 연금제도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공무원사 군인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용돈연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연금 액수가 좀 적은 건 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짧아서 평균적인 가입 기간이 짧아서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 같은 제도는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제도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도입 당시에 이미 중년이 됐거나 이런 분들은 연금을 오래 가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연금 액수가 좀 적게 나타나긴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보험료는 어떤 부담 수준을 올리는데 정치적 자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이상 동안 보험료 9%에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수준의 국민연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통상 보험료 한 20% 정도를 걷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어떤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이 어렵다 또 이 보험료를 좀 인상하려다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인기도 없고 또 선거에서 질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거의 정치권에서 그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고 제대로 얘기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때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했으면 고통이 훨씬 적을 텐데 계속 이걸 미봉책에 또 수면 아래로 계속 내려놓다 보니까 지금 이미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개혁을 서두른다 그래도 우리가 1990년생 그러니까 그 1990년생 MZ세대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면 아주 고통스러운 연금 개혁을 해야 될 단계에 이미 돌입했고 또 상당 골든타임조차 많이 지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이 소득의 20%를 연금으로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청취자분들이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반반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9%면은 지금 근로자 부담이 4.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20%가 된다 그러면 10%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재직하시는 분들은 KBS가 사용자니까 보험료를 절반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면 4.5%는 KBS에서 내주고 4.5%는 KBS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본인 부담이 10%고 회사 부담이 10%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20%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이게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서서히 올리는 과정이라는 게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연금제도 개편하는데 이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배경은 뭐냐면 네.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렵게 개혁은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2003년부터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국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제 굉장히 미온적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어떤 우여곡절 끝에 2007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을 했어요. 하긴 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 약 13%까지 4%포인트로 올리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이제 급여만 좀 삭감하면서 보험료 인상은 미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재정 추계 결과는 재정 전망 결과는 이미 2003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2003년에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어떤 진단이 나왔는데 올해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20년 가까이 보험료를 1%포인트도 못 올리다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에 내재된 어떤 재정 불안전 요인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정해가지고 서서히 올린다 하더라도 그건 좀 늦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연금 수령 연령, 첫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그 연령대를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지금 65세까지 좀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연령대별로 지금 조금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연령대를 67세나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룰 경우에 이 정도면은 고갈 시기가 어느 정도 뒤로 늦춰집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은 67세까지 연금 수급 시점을 늘려놨고요. 어떤 나라는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75세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10년 전에 이미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청취자분들은 이거 어쩌겠다는 거냐 하고 이제 굉장히 격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재정 불안정 요인이 좀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수급 시점을 한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출 경우는 재정 안정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년을 늘린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MZ세대가 걱정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재정 안정 효과는 있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정 안정 효과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경련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 세계 5대 G5 국가들에 비해서 사전연금 제도도 미흡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우리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걸 붙잖아요. 직장인들은. 그게 소득 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적연금 성격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연금 학회장을 하면서 퇴직연금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이거든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서도 저도 이렇게 굉장히 좀 아주 강한 어떤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사적연금이 좀 이게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못하는 건 일단 근로자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한 절반 정도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절반 정도는 퇴직연금의 혜택조차 그 혜택 자체를 못 받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이렇게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퇴직연금 제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 대다수다 보니까 은행 이자도 은행 이자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갈등 요인과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네네.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아닌 TDF라고 생애 주기 관점에서 젊었을 때 이게 퇴직연금을 젊었을 때 그냥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주식상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수익률,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다가 예를 들면 40대 중반,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퇴직 시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30년 정도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원금 보장 상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본인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금융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퇴직연금의 어떤 특정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라 그래서 나름대로 저 위험성은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디폴트로 본인이 선택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는데 결국 통과가 되긴 됐어요. 작년 말에. 그런데 그 상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그대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원래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어떤 그런 그 기대 효과는 상당 부분 좀 상쇄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모든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논의하고 실천에 들어가도 늦다. 이 말씀 좀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면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제가 경제 뉴스에 숫자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경이라는 숫자가 뉴스에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처음 접한 것 같거든요. 경은 국가 예산에서도 경이 안 나오고 보통 뭐 몇천억 원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경이라는 숫자는 거의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 기업 하나가 상장하는데 일경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IPO라 불리는 기업 상장과 관련된 상황에서 일경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오늘 기업 상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공개 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일경원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 돈이 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오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공모주 청약 제도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가능한 건데요. 만약 이 회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다 주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경이 넘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기관 투자자들만 해서 경쟁률이 1,7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받기 위한 경쟁률은 2,000대 1 정도가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일경 1,500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공모,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투자금은 17조 7천억 원 정도이거든요. 근데 일경하고는 너무 액수 차이가 큰데요. 네. 그러니까 일경 얘기하다가 17조 7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적은 금액 같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한 기업의 공모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냐면 지금까지 사상 최대라고 했던 기업들의 공모 규모가 약 4조 원 정도를 좀 넘은 정도였거든요.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는 그 게임 회사 정도가 4조 원을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여급이 공모한다라고 하면 공모 규모가 조 단위를 넘으면 저희가 대여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7조 원이 넘으니까 일반적으로 대여급이라고 했던 것에 한 17배 정도 규모로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공모시장이 매우 핫했었던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도 상장을 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줄줄이 상장을 했거든요. 이런 대여급들과 그리고 작년에 상장한 모든 기업들을 다 합쳐보면 지난해 공모된 자금 규모가 17조 2천억 원입니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7조 7천억 공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 공모된 금액 다 합쳐도 이번에 에너지솔루션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하나의 방증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공모주 투자는 뭐 하시는 분들만 사실 알고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선뜻 투자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네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는 과정을 보통 저희가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상장을 할 때 원래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올려서 거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식을 대거 발행해서 원래 있던 주식들과 다 같이 주식시장에 올려놓고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야 회사 입장에서는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고요. 네. 다시 말해서 회사가 투자금을 대거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 주식에 투자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바로 공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지어놓고 이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세요라고 하면서 아파트 파는 걸 저희가 주택 청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신주를 발행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갑니다. 이 신주 사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절차가 바로 공모주 청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주식 가격 그러니까 공모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공모주 청약은 누구나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예. 다만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증권사를 공모 주관사로 정하게 되고요. 네. 주관사라는 게 이번 상장하는 일은 이곳에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남녀노소 누구든 공모주 청약은 할 수 있는데 해당 기업이 선택한 주관증권사 계좌를 보유해야만 가능한 게 일처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공모 규모가 커지면 주관증권사도 2곳, 3곳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네. 여기에 인수증권사라고 해서 주관증권사를 도와주는 증권사를 몇 개 더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7개 증권사에서 이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이 증권사만 확인하고 그 증권사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공모 가격인데요. 네. 자기가 그 회사가 마음대로 이 공모 가격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 공모 가격이야 뭐 어떻게 정하든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실적이나 성장 속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만약 1만 원짜리 회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데 나는 10만 원짜리 회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내놓는다라고 하면 네. 사실 주식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에서도 이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상장을 앞둔 회사가 주관사를 정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장사가 이 주관사와 함께 자신이 그 공모될 주식의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크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절대평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비교평가 방법입니다. 절대평가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 이 정도 가격입니다라고 그냥 올려놓는 것이고요. 네. 비교평가는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 그리고 사업도 비슷한 회사하고 비교를 해서 이 회사가 이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 저희도 이 정도의 가격을 받겠습니다라고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째 비교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앞서 제가 주택 청약을 언급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들과 비교한다면 공모주 청약은 특이하게 이렇게 정해진 가격을 먼저 시장에서 한번 태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걸 저희가 보통 수요 예측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비교평가 방법으로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공모 가격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를 정해서 공모 희망가 밴드라고 뭐 가격을 정하게 되거든요. 주관사가. 몇만 원에서 몇만 원 이렇게. 네네. 네.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 5천 원에서 30만 원이 이 바로 공모 희망가 밴드입니다. 네. 이 밴드를 정해놓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예. 일종의 시장에 태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팔릴지, 어떤 가격에서 제일 잘 팔릴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 희망 공모가 범위 내에서 자신이 사고 싶은 가격과 물량을 적어내게 되는데요. 이 수요를 보고 기업과 주관사가 최종 공모가를 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희망 공모가 밴드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사겠다라고 가격이 몰려들면 공모 희망가가 이제 확정가를 정해질 때 가장 상단의 가격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네. 희망 밴드 가장 아래 가격으로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면 공모 가격을 희망가 밴드에서 가장 낮게 정하거나 아예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아직 네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지금 2,000대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 주 사고 싶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주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싶다가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과거에는 미래 배분 방식으로 이 공모주를 배분을 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식을 많이 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작년에 이 제도가 바뀌면서 절반은 비례 배분 방식을 사용하고 절반은 균등 배분 방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균등 배분 방식은 사람 숫자대로 나눠서 주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공모주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이 비례 배분 방식보다는 균등 배분 방식으로는 한두 주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사의 계좌를 여시고 그 계좌에 최소 그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물량, 예. 그게 10주입니다. 예. 이 10주에 해당되는 금액의 절반 금액인 50% 정도만 넣은다고 하시면 네. 이 균등 배분 방식에 의해서 일정량의 공모주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아마 가장 높은 30만 원 정도에 정해질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0주의 절반인 150만 원 정도를 계좌에 넣어놓으시면 한 주에서 2주 정도를 받을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거하고 제도가 달라졌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원래 이게 LG화학하고 같은 회사였던 거 아니에요? 이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이번에 새로 상장하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물적 분할의 문제가 좀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그러니까 LG 화학을 처음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했었는데 예. 갑자기 회사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고 이 회사를 신규로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네. 사실 LG 화학에 투자한 사람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주식을 단 한 주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주주들을 배신하고 네. 대주주들을 위한 회사의 결정이었다라는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선 주자들도 이와 관련되는 어떤 보완책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작년에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큰 규모로 상장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업이 주목을 받고 또 자본시장에서 큰 기업이 탄생했다는 장밋빛도 있지만 사실은 한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좋은 시기에 많은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한편에선 지적받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손해 주주한테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읽기 감사합니다.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라권 서부엔